쫄쫄 굶다가 과식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혹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교도소에서 방금 출소한 사람한테 두부를 먹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두부가 하얘니까 두부 먹고 두부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하라는 의미로 두부를 먹이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게 맞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의미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무부 교정 역사 자료를 보면 이 두부를 먹는 관행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내려온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먹을 것에 굶주린 출소자들이 출소하자마자 너무 급히 먹는 바람에 급체 또는 심각한 소화장애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두부를 먹이는 거예요. 두부는 단백질이 있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자극이 적어서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의 첫 식사로 적합했거든요. 옛날 드라마 상도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숙련으로 굶주린 마을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데 한씨 부인이 밥을 한가득 퍼주려는 걸 서씨 부인이 딱 가로막으면서 말을 해요. 오래 굶주린 사람한테는 미움부터 주고 그 다음엔 죽을 주고 마지막에 밥을 줘야지 안 그러면 토사광란으로 죽는다. 두 이야기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굶은 사람한테 갑자기 많은 음식을 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밥을 급하게 먹고 갑자기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급체해서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굶었다가 갑자기 많이 먹으면 구토, 설사, 복통 같은 위장 증상이 먼저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증상이 위장 증상이니까 위장이 버티질 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먼저 이 위장 증상이 왜 생기는지 짚고 넘어갈게요. 오래 굶으면 장의 점막이 얇아지고 소화 효소가 잘 분비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장이 쉬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장이 제대로 소화 흡수를 못해요. 제대로 흡수가 안 된 음식이 장 안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고 설사가 나고 복통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심하면 탈수까지 이어지지만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급체랑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사망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사망 원인은 따로 있어요. 심장마비예요. 위장이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안 심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가 꼬여서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급식 증후군, 리피딩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알아야 지금 해드릴 설명이 더 와닿을 거거든요. 1945년 4월 영국군이 독일 베르겐 벨젠 수용소를 해방했을 때 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해골에 가까웠거든요. 군인들은 갇혀있던 사람들한테 당연히 음식을 줬어요. 통조림, 빵, 고기, 굶주린 사람들이 허겁지겁 먹었겠죠. 굶주렸던 사람들을 살리려고 선의로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해방 이후 몇 주 사이에 14,000명이 추가로 사망했어요. 물론 티푸스 같은 감염병도 사망 원인 중 하나였는데 갑작스러운 재급식도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조국이 건넨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치명적인 독이 된 거예요. 거기 있던 군인들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대요. 살리려다 죽였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소련군이 레닌그라드 포위를 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레닌그라드는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약 872일 동안 독일군에게 포위됐는데 이 기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했어요. 포위가 풀리고 식량이 들어왔을 때 구조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음식을 먹은 뒤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역사 기록에 굶주린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후에 갑자기 죽었다는 묘사가 여러 군데 남아 있어요. 태평양 전쟁 쪽도 마찬가지예요.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된 연합군 포로들 그리고 전쟁 말기 극심한 보급 부족에 시달렸던 일본군 병사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어요. 1951년에 나온 큐니커 연구팀의 보고서에는 굶주림 상태에서 갑자기 영양 공급을 받은 일본인 포로의 약 20%가 급사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5명 중에 1명꼴이에요. 어렵게 구해낸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왜 죽었는지, 어떻게 했어야 이런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밝혀낸 원인이 바로 제급식 증후군이에요. 수만 명의 비극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증후군을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천천히 따라오세요.
사람이 오래 굶으면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해요. 일단 혈당이 떨어지면 간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꺼내서 써요. 그런데 이건 24시간에서 48시간이면 바닥이 나요. 그 다음부터는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지방을 쪼개서 지방산이랑 케톤체를 만들고 이걸 에너지원으로 써요. 뇌도 시간이 지나면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어요. 근육 단백질도 일부 분해돼요. 포도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근육의 아미노산을 간으로 보내서 포도당을 합성해요. 이걸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몸이 오래 굶으면서 세포를 분해하다 보면 세포 안에 저장돼 있던 인, 칼륨, 마그네슘이 혈액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전해질 저장량은 이미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예요. 그런데 혈액 수치는 그나마 정상처럼 유지돼요. 혈액 검사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세포 안 창고는 텅 비었는데 혈관 속 혈액 진열대에는 마지막 재고만 겨우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위기가 겉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굶던 사람이 갑자기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췌장이 혈당이 올라간 것에 반응해서 인슐린을 왕창 분비해요.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호르몬인데 혈액 속에 있던 인, 칼륨, 마그네슘이 포도당을 따라서 같이 세포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진열대에 겨우 남아있던 마지막 재고마저 창고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안에 전해질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이 상태를 저인산혈증,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 혈증이라고 해요. 각각이 왜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는 ATP를 만드는데 필수 재료예요. ATP는 세포가 쓰는 에너지 단위인데 인이 없으면 ATP를 아예 못 만들어요. 몸 안에 갑자기 탄수화물이 들어왔는데 그걸 에너지로 전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 연료가 들어왔는데 쓸 수가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적혈구는 ATP가 없으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고 호흡 근육도 힘을 못 써요.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칼륨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심실 세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수백 가지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칼륨을 아무리 보충해줘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륨이 세포 안에 제대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칼륨 혈증을 치료할 때는 마그네슘을 반드시 같이 보충하는 거예요. 이 둘은 따로 떼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심장마비로 이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심장은 전기 신호로 박동이 조절돼요. 그냥 근육이 알아서 뛰는 게 아니라 정교한 전기 자극이 심장 근육 전체의 순서대로 전달되면서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기 신호는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칼슘 같은 미네랄들이 세포 안팎을 드나들면서 만들어져요. 이 균형이 정교하게 맞아야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칼륨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이 오면 이 전기 신호가 꼬여요. 신호가 엉뚱한 곳에서 발생하거나 전달이 끊기거나 심장 전체가 제멋대로 떨기 시작해요. 이게 심각한 부정맥이에요. 그리고 이 부정맥이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급식 증후군의 사망 원인은 이거예요. 소화 문제가 아니라 부정맥에 의한 심장마비예요. 여기에 이제 비타민 B1, 티아민 얘기까지 해야 돼요. 티아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보조 요소예요. 정확히는 피르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오랫동안 굶은 사람은 이미 티아민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인데 거기에 갑자기 탄수화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남아있던 티아민이 순식간에 고갈돼요. 티아민이 없으면 포도당이 중간에 막혀서 젖산이 쌓이고 특히 신경세포는 포도당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신경계가 타격을 받아요. 이게 심각해지면 베르니케 뇌병증이라고 해서 눈 운동장애, 보행실조, 의식 혼탁이 오고 치료를 못 받으면 영구적인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오랫동안 굶은 상태에서 갑자기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혈액 속 마지막 전해질을 세포 안으로 싹 끌어당기고 심장의 전기 신호가 꼬이면서 부정맥이 오고 그 부정맥이 심장마비로 이어져요. 위장 증상은 그 과정에서 함께 나타나는 신호일 뿐이고 사망 원인이 아니에요. 동시에 티아민까지 고갈되면서 신경계까지 타격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나 굶어야 이게 위험할까요? 그리고 전쟁이나 기근, 교도소처럼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현대 의료 현장에서도 제급식 증후군은 실제로 발생해요. 거식증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오랫동안 극도로 적게 먹어온 거식증 환자가 입원해서 영양 공급을 시작할 때 재급식 증후군이 올 수 있어요. 체중이 많이 빠진 상태로 입원한 환자한테 바로 고칼로리 영양식을 공급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의료진이 주의하지 않아서 사망 사례가 나온 적도 있어요. 항암 치료나 큰 수술 후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갑자기 영양 공급을 시작할 때요. 중환자실에서도 이 문제를 항상 신경 써요. 알코올 중독자도 위험군이에요. 술만 마시고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 영양 상태는 심각하게 나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티아민 결핍이 심해요. 금주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때 비슷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장기 단식, 굶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며칠씩 물만 먹는다든지 주스 클렌즈로 일주일을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갑자기 정상 식사로 돌아오면 가벼운 형태의 재급식 반응이 올 수 있어요. 사망까지 이어지는 심한 경우는 드물지만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극심한 피로감이 온다든지 부종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단식 후에 첫 식사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까요? 현대의 재급식 프로토콜은 아주 명확해요. 일단 고위험 환자군인지 먼저 평가를 해요. 체질량 지수가 심각하게 낮거나 10일 이상 거의 먹지 못한 상태거나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거나 한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요.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영양 공급보다 티아민을 먼저 보충해요.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순간 티아민이 급격하게 소모되니까 그 전에 미리 채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적게 시작해요. 체중 1kg당 10kcal 정도에서 시작해서 문제가 없으면 4일에서 7일에 걸쳐서 조금씩 올려가요. 그리고 혈액 검사로 인, 칼륨, 마그네슘 수치를 매일 체크하면서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바로 보충해줘요. 빨리 먹여야 살린다가 아니라 천천히 먹여야 살린다가 현대의학이 찾은 답이에요. 이음에서 죽으로, 죽에서 밥으로, 두부안모 먼저. 이 오래된 지혜가 현대의 프로토콜이랑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굶은 사람한테 음식을 주면 살 것 같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오래 굶은 몸은 그 상태에 맞게 이미 적응이 돼 있어요. 거기에 갑자기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해요. 끼니를 거르거나 밥을 먹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급격한 변화는 우리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단식 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